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세월호 수중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촬영은 정부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이미 수중 촬영을 했던 인양업체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강 녹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물 700만 톤을 방류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한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강호 씨가 내일 땅으로 내려옵니다. 400여일간 복직투쟁을 해온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11명은 사측과 복직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어용노조를 활용한 취업규칙 변경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노조에 속해 있었던 노동자들은 노조 자격이 없는 외주업체 사장들도 취업규칙 변경에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측이 법적 정당성을 얻었다며 반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업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측의 세월호 수중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정부가 인양 과정에서 촬영할 것이라는 이유였는데 이미 선체 촬영을 진행한 인양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김현주 PD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가족들이 왜 팽목항으로 갔습니까?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가족들은 9월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에 앞서 선체 외부를 수중 촬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수중 수색을 중단한 정부가 8개월간 세월호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수습자, 유실 방지물 등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수중 촬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는 8개월 동안 저 끔찍한 맹골수로 아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깨진 창문과 뜯어낸 선체를 얼기설기 메어 놓았던 미수습자 유실 방지물이 지금도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오늘부터 7월 말까지 수중 촬영을 진행한 후 추후 한꺼번에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수사들이 선체 외부를 촬영하는 동안 작업선 위에 가족들 3-4명이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반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들은 근처 서망항으로 이동해 참사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예,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중 촬영에 참여하려던 잠수사 5명의 출항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가족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11시 직후 4.16 가족협의회에 수중 촬영을 불허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이 잠수사들의 출항을 막았습니다. 해수부는 가족들의 출항은 허가하지만 잠수사들의 출항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전 11시 45분쯤 서망항을 출발한 가족들은 30분이 지난 오후 12시 15분 팽목항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해수에서 불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위 다 많은 거죠. 못 들어가게. 지금 이제 레인에 지금 나왔잖아요. 제배 다 돌려서 지금. 가족들은 수중 촬영 강행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며 잠수사 5명을 직접 배에 태워 다시 사고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예, 수중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부도 곧 수중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촬영 주체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의 현 상태와 유실 방지 대책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중 촬영의 목적이 동일하니까 2번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또 해수부는 수중 촬영을 허가할지는 인양의 주체인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협조를 구한 시간이 어제 오후 5시 반쯤이라 판단하기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요. 인양업체가 수중 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88 수중 개발이라는 업체가 세월호 인양 입찰을 위해 수중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수부가 가족들에게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해수부는 허가 여부가 달라진 건 88 수중 개발의 목적과 가족협의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지도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합리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예, 이번 건은 전혀 지금 일단 시기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달 중에 인양업체 선정을 해서 네네. 바로 이제 인양 작업이 들어가면은 지금 가족협의회 쪽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가족들이 수중 촬영을 하려고 하자 급히 88 수중 측으로부터 영상을 넘겨받아 어제 가족들에게 넘겨줬습니다. 해수부는 7월까지 인양업체 선정을 끝내고 현장 촬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족들에게는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은 오늘 수중 촬영을 한 겁니까? 하지 못한 겁니까? 수중 촬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해역까지 잠수부들과 함께 가긴 했지만 잠수사들이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10일부터 회사 안전법에 따라서 사고 해역 반경 1마일 내에 출입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은 여태까지는 해수부의 허가 결정이 나서 출입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불허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렇게 선박의 이동 제한을 어겼다는 게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사실상의 원내대표 축출용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내일 의원총회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드디어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소집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표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이다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가능한 피하기 위해 권고 결의문 채택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고위 회의 도중 먼저 자리를 나온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의원총회를 요청했고 저는 의총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먼저 나오신 거는 제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나머지는 최고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하여튼 의총 소집 요구에 응했고 의총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의총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 의총이라는 건 의원님들한테 달린 거니까. 예. 더 이상 드릴 말씀. 예,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것에는 합의가 확실히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은 의원총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텐데요.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이미 불보듯 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 혹은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이 주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대결로 갈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특히 비박계의 결집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안이 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원내대표의 퇴장은 기정사실인 듯합니다. 문제는 퇴장의 모양새가 자퇴냐 강퇴냐 하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자퇴하면 배신자 공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고 강퇴하면 배신자의 분열자 낙인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비박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새누리당 비박 재선 의원들이 의원총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주로 친이계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은 방침을 알렸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의 명칭 변경이 안 되고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불참할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다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협조 요청을 위한 김무성 대표도 참석했지만 별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안건을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변경했습니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의 반발에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사퇴 권고안 채택 전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일 의총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의총 결과에는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볼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예,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와 성완종 리스트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추궁으로 전개됐습니다. 병역 회피, 세금 체납 등 결정적인 흠결이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덕적 하자가 별로 없는 후보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이후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우리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표를 보면 2012년 10월 15일 1시 30분에 성완종 전 회장의 금고직이 인 사람이 1시 30분에 국민일보 빈센트에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시에 서병수 전 대선 자금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국민일보 빈센트에 갑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검찰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 사실상 병역 회피나 세금 체납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김현웅 후보자의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다 이런 비판도 나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황교안 총리와 꼭 빼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김 후보자의 오늘 답변을 요약해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보겠다, 보고를 받아보겠다, 장관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등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황교안 전 의원에 대한 문건 수사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이 뭡니까? 그 수사가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세세한 내용을 보고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임명이 된다면은 세세하게 보고를 받아보고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장관 후보자하고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유보적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황교안 아바타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답변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보면은 상당히 황교안 총리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답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와 검찰을 청와대 하명기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인데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가 되풀이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황교안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출퇴근길 창밖을 통해서 초록빛 한강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강에서조차 이른바 녹조라떼가 발생하자 정부가 낙동강 물을 방류하는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아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정부 대책으로 녹조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한강의 녹조가 좀 사라졌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어제 방류 작업이 있은 다음에 한강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떠온 건가요? 예, 오늘 떠온 거예요.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좀 악취도 좀 심하고요. 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녹조 라떼라고 불리는 건데 오늘 정부 대책이 있은 이후, 어제 정부 대책이 있은 이후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전후군요. 방류 대책 전후. 지난 5일에 지금 녹조가 떠 있는 한강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만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 저 부근에 서울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강에 계속 물을 부어왔는데요. 사진을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대책으로 낙동강 700만 톤을 방류했다. 상당히 많은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낙동강 2개의 보문을 일시적으로 연 건데요. 강정 고령보와 창녕 함안보를 열어서 낙동강 700만 톤이 방류됐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펄스 방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물을 섞어서 녹조를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유수량을 늘려서 녹조를 바다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조를 없애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녹조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방안은 사실상 된 게 없는 거군요, 실현된 게. 네네, 그러니까 녹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가 그대로 남거나 또는 적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 이맘때쯤에 촬영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앞서 부산 수영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발생한 녹조가 해류에 휩쓸려서 해수욕장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예, 바다가 초록색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적조 현상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녹조와 발생 원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적조의 원인이 되는 건데 바다의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삼모사도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대책을 세웠는데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 대책으로 녹조가 없어질 거다. 방금 조아라 기자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언론 보도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점을 보더라도 정확한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언론에서는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한 셈이죠. 앞서 지난달 중순에 정부가 낙동강 주변의 4개 보수문을 잠깐 열어서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녹조가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같은 방류가 별 소용이 있겠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논에 소방호스로 물을 줬던 박 대통령 사진도 좀 생각이 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강에 발생한 녹조가 또 가뭄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가뭄이랑 녹조 발생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가뭄이 발생하면 흐르는 물의 양, 즉 유속이 줄게 됩니다. 유수량인데요. 유속이 줄게 되면 강으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쌓이게 되고요. 오염원이 축적이 되면 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식물성 플랑크톤, 즉 녹조 세포류의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그 녹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뭄이 한강 녹조 원인이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주장이 정확하려면 가뭄에 맞춰서 한강 유수량이 그때 줄었어야 합니다. 일단 한강 물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입니다. 가뭄이 발생했던 시기에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정상 가동됐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유속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이 없었을 때 녹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에 대한 박창근 교수의 반박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뭔가 속재량을 섞고 있겠죠. 속재량을 이제 가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에서 정상적으로 댐 운영을 했었어요. 예, 정부의 진단도 틀렸다면 그럼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박창근 교수도 그렇고 환경운동연합은 신곡 수중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해서 신곡보는 김포대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물줄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철거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강 하류에서 발생한 녹조는 신곡 수중보에서 물 흐름이 막혀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 관리 정책의 실패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가뭄 탓으로만 본다면 한 가지 일면만 보는 것이고 예, 하지만 정부는 한강 녹조의 원인이 신곡 수중보일 가능성은 언급한 적이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녹조가 4대강 때문이다.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정부가 신곡 수중보 때문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거는 4대강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강 녹조가 생긴 게 신곡 수중보 때문을 인정을 하면 지금까지 4대강 이후의 정부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더욱 신곡 수중보와 4대강 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어제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낙동강 수문을 잠깐 열었다. 앞서 말한 방류를 말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항상 열어놓게 된다면 유속이 증가해서 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동안 보수문을 계속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일정량의 강물이 방류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부도 이미 그 방류를 하나의 방법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보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꼼수해가지고 뭐 몇백만 톤씩 일내보내는 거예요. 예, 원인의 파악이나 또 해결책이나 어느 하나 제대로 파악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부당 해고에 맞선 고공농성이 세계 최장 기록으로 이어지기까지 408일. 결국 해고자 11명 복직 합의를 이룬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가 내일 땅을 밟게 됩니다. 시민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하늘에 오른 노동자들은 차광호 씨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또다시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이 경신될지 모르는 일인데요. 시민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45m 높이의 굴뚝위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차광호 씨가 마침내 땅을 밟습니다. 오늘로 407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입니다. 스타케미칼 노사는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노동자 11명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합삼이라는 예전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스타케미칼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흑자에도 2013년 1월 일방적인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차광호 씨는 이에 항의해 지난해 5월 27일 굴뚝위에 올라갔고 고용과 단협을 승계하라고 요구하며 세계 최장기의 고공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차광호 씨의 농성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광호 씨가 내일 땅을 밟으면 고공농성은 모두 3곳이 남습니다. 서울 한복판 인권위 건물 옥상 전광판에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정명 씨와 한기엽 씨가 2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옥상 전광판엔 피뢰침과 농성자들의 몸을 연결한 밧줄 외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곧 다가올 장마철과 태풍에 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안전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계속 저희 신랑 남편 이제 생활을 계속 보고 있고요. 보시면 뭐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너무나 좁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판이 너무나 뜨겁다고 뭐 지금 뭐 계란 후라이를 할 정도로 지금 뜨거운 그 열판에 2명이 좀 올라가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제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가 90일째 공장 안 50m 크레인에 올라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2007년 해고된 뒤 88일간의 고공농성 등 복직 투쟁을 거쳐 채용 확약을 받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4월 2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선 막걸리 생산업체인 생탁의 노동자 송봉남 씨와 택시기사 심정보 씨가 노동조합 인정과 처우 개선 등을 내걸고 부산시청 앞 10m 전광판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로 83일째입니다. 이들이 전광판에 오른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법 때문입니다. 생탁 사측은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교섭 대상으로 삼았고 심 씨가 속한 택시 사업자의 경우 이미 설립된 노조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명의 노동자가 속한 일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법으로 교섭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고공농성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은 해제했지만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과 동국대, 전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올해 들어서만 9곳에서 고공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비정규직 문제,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를 내걸고 고공에 올랐습니다. 노동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집계한 고공농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진행된 108건의 고공농성 중 77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공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승리로 이끌고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경기지역 대책위를 결성할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와 공감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하늘 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시민사회 진영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기본급여를 법정 최저시급에 맞추고 업무 실적이 해고 사유로 이어지는 직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합법화될 경우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된 곳이 있었습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인 낙동 고객센터입니다. 얼마 전 보도했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보다도 앞선 시점이었는데요. 법적 자격이 없는 어용노조와 비노조원들에 의해 취업규칙이 불합리하게 변경된 것도 모자라서 그 과정에 하도급 업체 사장들도 개입했다고 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스 커뮤니티는 부산 북구에 있는 티브로드 낙동 고객센터의 협력업체입니다. 이곳은 티브로드의 방송, 통신 영업을 담당합니다. 작년 4월 이곳에 한스 커뮤니티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2달 뒤 낙동 고객센터는 새로운 노조와 비조합원들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우선 법정 최저임금이 기본급여가 됐습니다. 별도 수당은 분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영업 목표가 미달되면 페널티가 적용돼 영업수당이 차감됩니다. 회사가 지정한 실적에 미달한 경우엔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정직, 3차까지 가면 해고됩니다. 취업규칙이 노동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다. 지난 6월 비노조원 중심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서비스보다 한 발 앞선 시점입니다.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인원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었지만 여기엔 근로자로 보기 힘든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제 하도급 외주업체 사장들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사용자거나 사용자 지위로 봐야 되는 사람,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기존의 노조조합원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까맣게 몰랐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권에 대해서 노동부는 처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파업을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작년 10월 달에 복귀를 하고 나서 취업규칙이 변경됐다는 거를 11월쯤에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조합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다. 한스 커뮤니티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이 완료된 후 해산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던 직원들도 그 후 도급계약자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청인 티브로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직원으로 두지 않고 외주업체로 인원들을 더 고용을 해서 외주업체 간의 계약으로 니들이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을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강간을 하니까 사장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또 활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라고. 오늘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는 서울 명동 티브로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티브로드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년 전에 맺었다는 상생의 정신, 상생협약, 그 정신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에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내몰고 개인 사업자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인 티브로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원청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취업규칙 변경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삼성물산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의 소송 전 법원은 한 번 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정당성 여부가 걸린 이번 소송전에서 삼성 측이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이 가업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이라는 비판에서는 여전히 삼성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족벌 기업과 해외 투기 자본의 싸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최요한 시사경제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물산과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한 번 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100KCC라고 이제 그 백기사 역할을 하는 그쪽 그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그 KCC가 주총에 오면 안 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자사주 매각 금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즉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 그리고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 모두 다 정당하다. 법원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일단은 이번 17일 주주총회에 그래서 KCC의 의결권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총을 소집한다라든지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제 항고해서
서울고법에서 13일 날 열릴 계획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사실 생소한데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이번 소송을 두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회사도 상당히 대단한 곳이다. 좋게 말하면 대단한 곳이다.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악덕 기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참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엘리언 매니지먼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계 사모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사모펀드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냐면 벌처 펀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벌처가 뭐냐면은 독수리,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먹이로 삼는 독수리, 벌처처럼 부도가 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회장이 회장이 이 벌처 펀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예. 근데 왜 벌처냐? 정당한 그 주주다. 폴 싱어라는 이제 엘리먼트 회장은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는데 올해 70이 넘으신 분인데 돈을 밝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조합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집단입니다. 즉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남미의 경제대국 아르헨티나를 부도 위기로 막 몰고 갈 정도로의 실력 있는 집단이고 또 무서운 집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95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보통 디폴트를 선언하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나 채권자들은 그러니까 얼마간이라도 좀 받으려고 원금을 다 못 받더라도 얼마간이라도 좀 받으려고 서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율을 뭐 헤어컷이라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있지만 그런데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가지고 원금 100% 다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아르헨티나랑 그 디폴트 선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2010년까지 뭡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협상을 하면서 헤어컷 비율 전액을 다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그 법원에 제소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이지리아에 그 정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군함을 막 뭐랄까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뺏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변제용으로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이라는 먹잇감이 생긴 겁니다. 맨 처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나타날 때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업 승계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주식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국계 투자펀드, 외국계 헤지펀드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실제로 탁 나타나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하나의 그 족벌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삼성의 노력과 그리고 그거를 뜯어먹기 위한 독수리 벌처 펀드가 달라붙어서 서로 정말로 사활을 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삼성하면 한국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그 규모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족벌 경영을 위해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제기됐고 예. 또 이러한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뜯어먹으려는 그런 벌처 펀드, 사모 펀드 둘 다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더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과연 이 벌어진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자, 엘리엇 지분은 삼성의 그 삼성물산 지분의 7.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호, 외국인 지분까지 같이 하니까 한 33%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여기 그 삼성물산의 11.21%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또 제일모직에도 4.5%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기게 되면은 이번 합병은 무산이 되는 거예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간에 합병은 무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시 그림을 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삼성이 이기게 되면은 엘리엇은 삼성과 지분만 먹게 되겠죠. 문제는 이번 지분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그림은 지금 ISS라고 소위 얘기해서 주주총회가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느냐,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의결권을 자문 기관이 ISS라는 세계적인 기관이 있고요. 또 글래스 루이스라는 기관도 있는데, 여기 모두 다 아니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 거는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병은 부당하다. 다 엘리엇은 손을 들어줬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판부에서만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외국인들 다 똘똘 뭉치면 33%가 합병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뉴욕타임스에 나왔지만 이 모든 행사들은, 삼성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행사들은 다 모든 승계에 관한 것이다.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가업을 승계해서 일을 잘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룹이 거의 제어할 수 있는 이게 정치 권력마저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의 눈길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올바른 착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예. 어쨌든 인수합병이 주주들에게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결권 자문기관이 세계적인 기관들이 말을 했고, 예. 그렇다고 또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또 벌처펀드에 한국의 기업이 먹힐 수 있는 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원인 제공은 삼성이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가업승계라는 부분이 한국 재벌의 공통 분모인데, 이 가업승계가 사실상 그 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어이없는 법안을 하나 봤는데요. 새정치민주연의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흔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런 식의 불공정한 가업 승계라든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쑥 법안이 나오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왜 삼성이 이렇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서 제일모직의 이름을 없애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냐. 바로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고 단순화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지분을 제대로 해서 경영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 자식인 이재용까지 이루어지는 3대 족벌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고요. 이 3대 족벌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정치 권력마저 거기다가 먹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TV는 먹히지 않겠죠. 그런데 가장 제가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그룹의 개혁에 대해서 맨 마지막 퇴임하고 난 내가 그걸 손을 못 댔다라는 거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나서 삼성 그 회의 자료가 삼성그룹에서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회의했다는 걸 듣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하나하나 다 삼성이 굉장히 우월하게 좌지우지 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진짜 묻고 싶은 게, 이번에 만약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물리치고 합병을 성사시켜서 이재용의 권한이라든지 경영권을 수월하게 가져갔다 하면은 과연 이재용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삼성에다가 던지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금 이재용 때까지 3대로 이어오면서 삼성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오지는 못했어요. 물론 87년도에
그 이건희 회장은 그 지금까지 93년도구나. 휴대폰을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막 키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전에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던 삼성을 뛰어넘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바꿔라. 마누라와 자신만 빼놓고 모든 걸 바꿔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그 갤럭시 S6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스마트폰을 팔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식의 방식은 삼성은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샤오미에 치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오미에 치이고 애플에 치이고 중간에 소위 격한 말로 짜부가 돼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에 대한 자기 비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경영은 지금 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프랑스 수능 시험이 바칼로레아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뭐 4시간 주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다 써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지금 다 수능 시험 보고 있어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업 경영도 똑같다라는 거죠. 삼성이 지금 가장 후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선진적으로 바꾸고 나가면은 모르되 비전도 없어 경영도 후진적이야. 그럼 삼성이 더 이상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경영권을 이재용이 갖는다. 그럼 이재용이 그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러한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삼성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삼성 반성을 해야 된다. 수능 시험으로 보지 말고 바칼로레아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고방식 바꿔야 되냐. 두 번째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무 관리 방식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식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 당연한 거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이 투자할 데 없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사고방식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땅 투기하고 반도체 그 공장 짓는다고 거기에 15조나 넣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그 땅값 올라가는 거 그거 이익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적 기로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대북 사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사업은요, 현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면 자금도 있어요. 치고 나갔을 때 제2, 제3의 개성공단 만들었을 때 대기업이 들어가서 대북 사업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자원이라는 인적 자원과 기술력이 합해졌을 때 이것이 되어 있을 때 한반도는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삼성이 필요해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족벌 경영 체제로는 세계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샤오미에 치이고 애플에 치여서 삼성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이 가지고 있는 것만 꽉 쥐고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라도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있었던 거 버리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 그것이 국민들이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매체에선가 구글이나 애플의 CEO를 보면 부하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창조성에 놀란다. 하지만 삼성 CEO의 경우에는 주식을 잘하는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표현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배지라고도 부르는 소위 국회의원이면 꽤 한다는 벼슬인데 국회법 개정 제의와 관련해서 보인 여당 의원들의 침묵과 변심은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해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운명도 특위 구성도 덩달아 딱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안 폐기로
국민적 슬픔과 분노는 국회에서조차 외면되었습니다. 민희가 자주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게 되는 까닭이 거기 있었습니다. 불황에 힘겨운 국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무성한 의원 나리들의 뿔은 잘라버려도 좋을 듯.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